투자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전략인사이드 경기 사이클 비대칭성 자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가파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후에 좀 빠른 반등을 시도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가파르고 가장 짧은 경기 침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체 국면이 너무 짧고 가파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결국에는 이 경기 사이클의 비대칭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그림 6번과 7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간 수축기가 평균적으로 17.5개월이고 확장기는 평균적으로 41.4개월로 이렇게 기간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림 8번이랑 9번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의 비대칭성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빠른데 내려가는 건 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월급이 확장기에는 뭐 성과금 등 올리면서 올라가지만 뭐 침체기에는 월급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 국면은 좀 더 짧아지고 확장 국면은 좀 더 길어지는 가격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7페이지 그림 12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폭과 침체폭의 차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침체폭은 훨씬 더 깊고요. 확장폭은 조금 더 얕습니다. 그러면 침체폭이 조금 더 큰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14를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퇴출 비용이 좀 더 싸고 진입 비용은 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축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빨리 회수를 하면서 위축이 되는 반면에 이제 확장기에는 투자를 신규로 하는 거에 조금 망설여지고 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좀 좀 달라지는 그런 비대칭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페이지 그림 16과 17을 보시면 이런 비대칭성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월 시대에 조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 같은 경우도 17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칭성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28개월이라는 확장 국면에 역사상 가장 길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QE 1, 2, 3차까지 하면서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확장 국면이 이제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림 20을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런 짧은 침체 국면 이후에 향후 회복 국면을 저희가 전망을 하려면 통화정책은 이제 빠르게 시행이 됐고 그 뒤에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 산업이 존재하고 피해 인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그 피해를 받는 산업이나 인력에 돈을 쏴주는 재정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향후 회복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산업은 원래는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14페이지 그림 28을 보시면요. 보통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같이 수혜를 받는데요. 그림 28을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민감주의 상대 주가는 짧았습니다. 양호했던 흐름이 짧았고요.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복 국면이긴 하지만 민감주보다는 결국에는 정책을 통해서 회복 국면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정책 민감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 민감주 랠리는 좀 짧고 이후에 긴 랠리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정책 민감주. 그럼 결국에는 그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린 환경산업 관련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펼치고 있는 논리가 혹시 국내 시장에도 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도 뭐 최근에 정책 테마는 엄청 많은가요? 네, 일단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크게 쓰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장 국면이 커졌고, 그러면서 빵주가 탄생을 하면서 그 빵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보시면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책의 강도가 한국과 미국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서서히 이제 상승하는 국면을 저희가 좀 정책을 따라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 한번 랠리 펼치고 난 다음에는 여기 경기 회복 초기에는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들이 더 랠리 폭이 크지 않나요? 네, 일단 회복 국면 초기에는 이제 민감주들의 상대적 랠리가 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국면 전환의 시기들이 짧아지고 있고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 국면 초기 국면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5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민감주의 랠리는 바닥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책 테마주가 계속해서 동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닷컴 버블 때와 빵주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이제 실체가 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나 신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버블이 형성이 됐었고, 이제 빵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걸 계속 정당화시키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테마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게 이어진다면은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 버블이라는 것이 실체로 넘어가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정책이 아직 실행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버블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앞으로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좀 부양책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부양책 통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저희가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 이전에 실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스팟으로 짧게 썼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미국도 한국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 이유가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정책이 지연되는 그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정책이 실현될 것은 좀 미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정책 모멘텀이 좀 공백기여서 주가 흐름에는 좀 상당히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리츠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리츠 경기 개선 수혜에 따라서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랑 한국 리츠 위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부터 이제 확대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저가 매력이 높다라는 점인데 3페이지에 그림 1번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 다 지금 3월달 이후로 회복을 한 상황인데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정도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4페이지 보시면은 이 배당 스프레드랑 이제 PFFO라고 하는 이제 주식의 PER과 비슷한 지수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그림 3번 보시면은 배당 스프레드가 한 4%대가 넘어갈 때 사실 항상 미국의 리츠의 랠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 배당 삭감이 진행된 섹터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4.5%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림 4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주식의 PER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1년도를 이제 땡겨왔을 때 한 17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 매력, 주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회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츠가 많이 빠진 이유가 사실 배당에 대한 삭감이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 5번이랑 6번 보시면은 호텔 부분이 제일 안 좋았는데 호텔 부분이 이제 3월달 이후로는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 6번 보시면은 이게 섹터별로 얼마큼의 임대료를 받았는지를 좀 이제 보실 수 있는 차트인데, 이게 뭐 리테일 같은 부분은 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 그림 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집계하는 리츠들의 배당 회복이나 배당금 증가를 좀 이렇게 쭉 그려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과거에 이제 배당금을 축소했던 오피스나 모기지 또 주거용 같은 부분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당 회복이 나오면은 주가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로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매크로 쪽에서 이제 리플레이션 진입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보여드린 차트긴 한데, 그림 8번 보시면은 이게 그 침체기 이후에 이제 얼리 사이클로 들어갈 때 사실 리츠가 제일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봤을 때 사실 리츠는 확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9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물가의 회복이 좀 나왔을 때 리츠 지수의 추이를 좀 그려본 건데요. 사실 굉장히 저희는 지금 상황 속에 세 가지 이유로 이제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는 미국 위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쪽 말씀드리면요. 일단 10페이지에 보시면 2분기 기준 이제 오피스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고요. 파악을 해본 결과 공실률이 다소 좀 올라온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재택근무 확대되면서 신규 임차 수요 줄어든 테헤란로 쪽,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광객 줄어든 명동 쪽에서의 오피스 공실률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임대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들에 한해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내 리츠 같은 경우는 리테일도 잠깐 말씀드리면 12페이지에 보시면 2분기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리츠의 특성상 이제 뭐 롯데 리츠라던가 기타 이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지금 뭐 임대에 대한 부분들 올해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롯데리츠와 신한 알파리츠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 리테일 업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 쇼핑에서 이제 그 해당 그 롯데리츠로 이제 보낸 자산들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전부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롯데리츠가 내년 초 정도 해서 3천억 정도 유상증자 후에 이제 롯데 쇼핑 보유 리테일 매장뿐만 아니라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보유하고 있는 뭐 물류센터 등의 이제 신규 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테일 매장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 같은 최근에 시장에서 서너 억 자산들까지도 좀 편입 대상이 됐다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리츠에서 지금 가장 덩치가 큰 롯데리츠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여전히 다른 리츠 대비했을 때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사실 오피스 리츠 중에서 다른 오피스 리츠들보다는 이제 신한 알파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2020년에도 남산 트위시티 오피스랑 신한 엘타워 자산 편입 완료했습니다. 지금 5번째 이제 자산이 들어온 거고, 시장에서 이번에는 유상증자 뭐 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해당 자산 매입을 위한 자본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이제 상반기 때 일부 상장 리츠들 공모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오피스 시장 내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상증자 성공과 신규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리츠의 자본 조달 중에 주 루트가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이제 성공했다라는 거는 시장과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쌓아갔다라는 것들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저희가 추정컨대 해당 자산들은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4%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5%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들 편입됐을 때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한 알파리츠 역시 롯데리츠와 함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츠 주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쫙 올라온 거는 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채권 쪽
뷰는 금리가 시중금리가 내년 초까지는 좀 올라가는 국면을 좀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지금 시점에서 리츠 담기에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스프레드 보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금리를 둔 게 사실 뭐 시중금리를 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질금리를 둬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그 금리뷰가 크게 상승하는 걸로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조금은 상승은 하겠지만 그게 이 스프레드 자체를 사실 훼손시킬 만큼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결국 리츠의 이제 주요 동인 두 가지가 경기랑 금리라고 봤을 때, 물론 금리가 조금 튈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올라오는 거에 따른 상승이 훨씬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국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자산 편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같은 자산들 편입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상장 초기에 이제 롯데리츠의 성장 계획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당 초기에는 이제 84개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리테일 점포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입을 하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계열사들의 자산들을 편입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리테일 업황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6%가 좀 더 초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초과하는 자산들을 편입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테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제 물류 센터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산 편입 시에는 기존의 이제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롯데리츠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롯데글로벌로지스틱 아직 어떤 자산이 구체적으로 편입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건 글로벌로지스가 갖고 있는 물류센터를 이제 편입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리츠 리테일 쪽에 임대료 지급 안정성이 또 문제되잖아요. 아까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롯데 쇼핑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당 롯데 리츠가 갖고 있는 해당 점포들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롯데 쇼핑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리츠 코크랩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롯데 쇼핑 이 상대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자산들이 뭐 실제 롯데 쇼핑의 매출에 비했을 때 뭐 크지 않다라는 점들 등을 감안했을 때는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홀드인데 아무래도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랜드 리테일이 아무래도 쇼핑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에 대한 지급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뭐 사실 이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전체 회사에서 그 10개 점포 임대료 지급하는 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추가적인 자산들에 대한 편입들의 뭐 이슈 때문에 저희는 이리츠와의 차별점을 뭐 참고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연결해서 대체 투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풍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주거용하고 업무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8월 12일, 올해 8월 12일부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다 좋았다고 보면은 이제는 차별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에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300세대 미만은 청약 없이 선착순이고요. 두 번째는 담보대출이 시세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65%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림 2번에 보시면은 실질 임대 수익이 대략적으로 4.8%,
그러면은 기준금리 0.5를 빼면은 스프레드는 4.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수에 포함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프레드만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지금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하고 지방 교육세, 그다음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4.6%를 일단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세 자체가 8%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주택부터는. 그래서 이게 완전 차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6페이지의 그 표 6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8월 12일 전에 있던 주거용이든 업무용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10채를 갖고 있든 20채를 갖고 있든. 그런데 8월 12일 전 이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취득하고 나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8%가 되고요. 양도세도 종합부동세도 다 아파트 수준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임대사업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기, 장기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장기, 일반 제도밖에 없고요. 그러면 의무는 이제 신규는 10년밖에 안 되고요. 기존에 4년의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8년까지 하게 돼 있고 4년밖에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8페이지 보시면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를 내고 나서 환급을 못 받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은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8월 12일부터는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맨하탄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라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레지던스 호텔이라 그러면은 수영장, 피트니스, 라운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개인 세탁실하고 주거, 거실, 그리고 요즘에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오피스텔이 작은 게 아니고요. 복층으로 돼서 일반 아파트로 보면은 한 15평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식 서비스나 발레 파킹 서비스도 있어서 요즘에 이게 이제 인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12일 전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사업을 확장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풍기 때문에 전세를 계속 올려주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을 등록하면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발표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2,740억, 영업이익 560억 기록했고요. 당초 예상보다 GP 마진이 좀 더 하락했고 그래서 당사 추정치 대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일단 4공장 증설에 대비한 생산 인력 채용도 있었고요. 그 3공장 정기 유지 보수에 따른 가동률 하락 영향이 당분간 좀 지속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P 마진도 그 수주 활동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QOQ로 5.8% 감소한 20.6% 기록했습니다. 2020년 연간 EPS 추정치는 4% 하향 조정했고요. 자회사 에피스는 아바스틴 시밀러 유럽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그 마일스톤이 유입된 효과로 당기 순이익은 119억 QOQ로 YY로 증가한 561억 기록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90만 원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그 3공장 정기보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요. 7월 달에 정기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했는데 아마도 그 4공장 생산 인력을 트레이닝 한다고 미리 뽑은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주 활동에 따른 판관비 증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뭐 이쪽에 판관비 증가 요인들이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나치게 판관비가 낮아졌던 상황에서 5, 6월 달 이후로 이제 상공장 수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출장도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유난히 판관비 레벨이 낮았었고 그 부분이 분기당 한 30억 정도 다시 증가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영업이익 규모가 워낙 아직은 500억대이기 때문에 분기당 이제 2, 30억도 추정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스윙 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판관비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노바렉스 발표. 네, 노바렉스 발표드리겠습니다. 노바렉스 3분기 이번에 실적 프리뷰를 썼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20억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이번에 영향이 명절 특수 때문에 좋았던 영향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영향은 이 회사가 이제 뉴스킨 코리아 같은 다단계 업체들이 이제 고객사로 있는데, 그 다단계 업체들이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 때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뭐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돼서 좀 영업 부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이 약간 이제 빠지는 게 있어서 EQ보다는 좀 빠지지만 그래도 YOY로는 35% 매출액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2%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자료에 제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거든요. 4페이지에 그림 5번이랑 6번을 보시면 2016년도 때 개별 인정형 원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였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18.6%로 7%포인트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건기직 시장이 좋다 보니까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본인들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좀 독점적인 원료를 원하고 그 원료가 마케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별 인정형 원료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 원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 1번을 보시면 국내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을 가장 많이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레이팅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4분기 때는 노바렉스에 많이 말씀드렸던 락티움이라고 하는 이제 수면 개선에 대한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지금 굉장히 잘 팔려요. 월 30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고, 노바렉스가 분기 매출이 600억 정도라고 이제 가만히 되면 대략 한 15% 정도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3분기 때는 QOQ로는 약간 빠지지만 4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좀 추천해도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OEM, ODM 업체들을 많이 이제 좋아하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서웅이랑 콜마 B&H랑 노바렉스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분위기 상으로는 네트워크 그 다단계 판매사 비중이 서웅이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은 가장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마 B&H는 애텀이라는 이제 다단계 업체가 이제 3분기 때 일부 영향은 있지만 지금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뭐 뉴트리나 HL 사이언스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뉴트리나 HL 사이언스는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시장을 좋게 보고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흥행 리스크에 배팅해야 되는 거 대비해서는 OEM, ODM이 좋다라고 하는 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외 주식 발표. 네,
해외 주식 NH 글로벌 섹터 탑픽스 자료인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2020년 들어서 9번째 호를 발간을 했고, 매월 발간되는 저희 기업 분석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글로벌 탑픽들입니다. 저희 9월 달에는 그 총 17개 종목을 추천했었고, 그 중에 12개가 그 플러스 수익률을 냈고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38% 올랐었고, 비욘드 미트가 24% 등, 페덱스나 호아팟, 애플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저희 추천한 17 종목의 상승률은 5.8%였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2%, S&P 500은 플러스 5% 정도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10월달 신규 추천 내용은 15개 기업이 추천이 됐고, 이 중에 5개가 산업재에 해당이 되고요. 전월에는 한 29%가 산업재였는데 33% 좀 늘었고요. LNG 기업인 셔니얼 에너지를 비롯해서 중신증권, 퀄컴, AT&T, 규주모태주가 신규 편입됐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항공운송 스팟코멘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풀리포트를 통해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MS가 좀 올라가는 기업들은 중장기 이익 창출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이제 아시아 해외 쪽 기업들, FSC, 대형 국적사 항공사들의 구조조정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이 이제 최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 직원을 5,900명 정도 추가적으로 감원하고, 자회사인 이제 캐세이 드래곤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로 직원을 2,600명 정도 축소한 상황이라서 이번 인력 축소가 총 8,500명, 인력이 24% 정도 감소하는 거고요. 캐세이 드래곤이 일부 이제 실시하던 단거리 화물 수송 사업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9월 말에는 대형 국적사인 이제 그 싱가포르 항공도 인력의 4,300명, 이제 전체 인력 20%를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고요. 자회사인 실크에어도 이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SC 국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사들이 먼저 지금 구조조정안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들 기업도 다 그 정부들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항공시장도 10월 말에 고용안정 지원금이 만료될 예정이고요. 이미 이 지원금들이 8월에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도 있지만은 2021년도도 수요 회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축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거의 글로벌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그 유일한 국내에서는 유동성 소진이 없는 항공사고요.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객이랑 화물 점유율까지 좀 올라가고 중장기 이익 창출력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환율이 계속 빠지는 부분도 대한항공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얼마 전에 보면은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항공 트래블법을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인접국들과의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되는 그런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LCC 쪽도 좀 그 구조조정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그러면 LCC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항공도 좀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유동성으로만 보시면 지금은 버틸 수 있는 항공사는 진에어만이 유일하고요. 지금은 제주항공은 가장 유동성 소진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왜냐면 기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제 기간산업안전기금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하면 좀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나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에어가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